안녕하십니까? 김용우 법무사입니다.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에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일은 이 중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에 있습니다. 두 명령 모두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집행법 229조에는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으로 추심명령하고 전부명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231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효과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는, 추심명령은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안분배당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전부명령은 전부명령권자가 먼저 도달이 되면 그 독점적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추심명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그 제3채무자인 그 은행이나 아니면 채무자한테 채무를 갚아야 할 제3채무자, 한마디로 회사라면은 월급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든지 퇴사를 해버렸으면은 더 이상의 무자력이 아니고 그거는 채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 채권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미 확정이 됐더라 하더라도 전부금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패소 판결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을 발부받아 다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그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을 관할을 하고, 보통 재판적이 있다는 것은 주소지를 얘기하는 거죠. 주소 관할로 하고, 그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합니다. 제3채무자라는 것은 은행이나 채무자에 대해서 다시 채무를 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을 지방법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제병명 같으면 그 목적물이 있는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목적물의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 압류 추심을 할 때 그 집행 권한들의 종류에 따라서 송달 증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확정 증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지급 명령은 지급 명령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 공고 결정도 그 이행 결정문에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송달 증명이나 확정 증명이나 집행문이 필요 없고요. 근데 일반 판결문에는 송달 증명, 확정 증명은 집행문이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집행 판결문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가집행이면. 그래서 확정 증명은 필요 없고 나머지 두 개는 필요합니다. 조정조서도 확정은 아직 안 됐어도 이게 두 개 다 그 집행문하고 송달 증명만 있으면 압류 추심이나 압류 전부 이런 게 가능하답니다. 그 다음에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은 이게 다 필요하고요. 화해 권고 결정도 다 필요하고, 재소전 화해 주서는 확정 증명은 필요 없어도 압류 및 추심이나 압류 전부 명령
아니면 뭐 그 경매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소전 화해조서는 송달증명만 필요하고, 송달증명하고 집행문은 필요한데 확정증명은 필요 없고요. 공정증서는 이게 공증서류는 집행문만 필요한 거예요. 송달증명이나 확정증명은 필요 없고요. 집행문만 필요한 거고요. 인락조서는 송달증명은 집행문, 확정증명은 필요 없고요. 소송비용 확정결정은 다 필요하고요. 배상명령은 확정증명은 필요 없고 집행문도 필요 없고 송달증명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육비 부담조서는 역시 확정증명은 필요 없고요. 송달증명을 하고 집행문만 필요합니다. 일단 대한민국 전자소송 포탈을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그 회원가입이 안 된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서류 제출 누르고, 서류 제출해서 이거는 압류 및 추심이니까 민사, 부동산 등 집행, 채권 압류, 여기서 경매는 일로 들어가지만 이건 압류 추심이기 때문에 채권 압류 등을 누르고, 채권 압류 등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가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은 아까 말했듯이 그 독차지를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추심명령은 안분배당 형식입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 이건데, 실무적으로도 전부 명령도 틀림없다, 무자력이 아니다, 거기에 틀림없이 돈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전부 명령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전자소송 동의, 동의해서 클릭을 해주시고, 변호인은 대리인 작성, 당사자는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건명은 그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 되고요. 이 청구 금액은 밑에 청구 내용의 합계와 일치되는 건데요. 맨 윗칸은 원금을 기재하고요. 판결문이나 뭐 기타 뭐 공증서류, 뭐 표정조서 뭐 이런 거 봐가지고 원금을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나 뭐 지연손해금 이런 것을 하고요. 뭐 그 기간이 오래됐다면 법률구조공단,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자 계산하는 법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로 계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행비용은 뭐 그 인지세, 송달료, 뭐 법무사 비용이라면 서기료 이런 걸 합쳐서 이걸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 권한 등 표시는 여기 작성 예시 참조를 클릭해서 이걸 참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판결문이 있고 이행 권고 결정이 있고 지급명령 정본이 있고 공정서 정본이 있는데, 그대로 내용을 그 사건 번호를 기재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를 계산할 때 그 대한민국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법률정보에서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누르시면 소송비용 등 자동배산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뭐 소송 비용을 내가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밑으로 와가지고 이자 등 계산을 해서 그 판결문 보고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고, 또 뭐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2차 이율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자를 계산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서 이제 당사자란을 기재하면 되는데요. 당사자는 이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별로 눌러가지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누구냐? 신청을 하는 사람이겠죠. 판결문 채권자, 채권자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는 이제 그 상대방이죠. 그 빚을 진 사람이요. 제3채무자는 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그 은행이라든지 뭐 기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전세보증 같으면은 주인, 뭐 아니면은 그 임금 같은 경우는 회사 대표가 되겠죠. 회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하나하나 작성해서 등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권한을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를 기재하면 위로 저장을 하면 위로 뜨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이 있으면 판결문, 아니면은 뭐 공정, 뭐 여러 가지 집행권은 그대로 써줘 가지고, 판결문 같은 경우는 집행권은 조의를 클릭하면은 그 빨간 글씨 부분만 그 제외하고는 이게 다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번호만 그 집행문 하단이나 판결문 하단에 보면 번호가 있거든요. 그걸 여기다가 기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명은 뭐 집행령 판결 정보원이면 정보원, 아니면 뭐 공정증서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고 파일 저장을 해주시면 이유로 뜨겠습니다. 파일 첨부는 이제 집행이나 뭐 이런 거, 그 판결문 일체를 파일 첨부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위로 자동적으로 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취지에 대해서는 이거 그대로 써줘도 상관이 없는데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이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이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포함. 이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 이유는 실제 사례에서 제가 작성한 것을 참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이유도 뭐 간단하게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이 청구 채권의 표시와 같은 채권 및 이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 집행권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수차례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 집행권한에 의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채권자가 추심하여 이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신청 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 기본정보. 이것은 목적물 기본정보는 무엇을 압류하는지, 우리는 압류이 추심이니까 대부분 예금채권 뭐 이런 걸 압류하기 때문에 그 예가 예시를 눌러보면 쭉 있습니다. 예금채권인지 보험금채권인지 카드대금인지 임금 및 퇴직금인지 임대차 보증금인지 공사대금인지 공탁금 출급 청구권인지 공탁금 회수 청구권인지 물품 대금 채권인지 근저당권부 채권인지 압류 대상에 따라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의 대상에 따라서 쭉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정확히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사례로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예금 채권을 압류하기 때문에 여기 선택을 하면 그게 들어오고요. 여기서 채무자 누구 주민등록번호 이걸 꼭 기재해서 정확히 특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에서 실무에서 했던 그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아까 각각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되고, 제3채무자는 은행별로 이렇게 되고, 은행별로 됩니다. 그 다음에 청구채권의 표시는 이런 식으로 원금하고 이자하고 집행비용 다 합친 금액이 청구채권의 표시로 되고요. 그거는 아까 순서대로 이자가 얼마고 집행비용이 얼마나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위에다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권의 표시는 뭐 조정조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청 취지, 그 다음에 신청 이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 서류는 이와 같이 진술치고 신청서, 그 다음에 조정조서, 그 다음에 이거는 법무사가 했을 때니까 세 가지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각 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부 등본을 다 발부해서 첨부해야 되겠습니다. 그 본점 소재지, 그 다음에 대표이사, 뭐 이런 것만 나올 수 있도록 그냥 간단하게 떼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산출 내역, 그 다음에 뭐 공무사면 서기로 산출 내역 이런 게 있는데 일반들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별지 목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별지 목록도 아까 그 위의 내용과 비슷한데 이런 별지 목록이 필요합니다. 별지 목록, 그 다음에 제3채무자 그런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별지 목록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채무자 은행에서 진술 취고 신청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전자신청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판결문을 가지고 이런 이자를 계산하는 아까 그 법률 구조공단 여기서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공정증서도 판결문만 그 집행권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공정증서도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작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집행문을 발부받아가지고 공정증서도 법률 수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조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집행문을 발부받아가지고 송달증명은 이런 걸 발부받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은 이제 다 떼는 게 아니고 너무 필요 없고요. 송달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냥 상호하고 본점 소재지, 그 다음에 임원, 그 대표이사, 그 인적사항 나온 거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 등기부 인터넷 등기소에 뗄 때 이것만 클릭해가지고 떼면 되는 것이지 모든 건 뭐 수십 장인데 은행 등기부 등본은 많은데 그걸 다 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임원만 나올 수 있게 하고 본점 소재지 여기 송달하기 위한 거니까요. 송달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하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5군데를 압류했거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런 것은 그 집 근처, 그 다음에 그 신협 이런 것은 집 근처에 있는 그 새마을금고를 압류해야지 뭐 본점 이런 데를 압류해도 거기는 예금이 들어있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그 클릭해가지고 그 지도를 검색해가지고 채무자 근처에 있는 이런 금융권에 대해서 신협이라든지 농협은 찾아가지고 그 떼가지고 인터넷에서 아까 같은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이런 것을 떼가지고 등기사항 증명을 떼서 송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계산하는 것은 이건 법률구조공단에서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결정문이 나옵니다. 그 결정문이 이와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압류 및 전부 명령에 대해서 그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